안녕하십니까, 구교영입니다. 여름 특집으로 전해드리는 교양비상구, 정치권 이슈 대신 사회 명사들을 만나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프로파일러, 법률 전문가와 함께 신종 범죄의 양상을 살피고 현장 경험담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1호 범죄 프로파일러죠. 배상훈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상원입니다. 이렇게 브라운관에서만 뵙다가 실물을 뵈니까 브라운관 너무 오래된 얘기 아닌가요? 그 유튜브를 봐도 브라운관에서 보는 것 같아요. 느낌이 뭔가 그런 분위기를 좀 자아내시잖아요. 네. 저기 LED로 잘 나오고 있는 배상원입니다. 제가 교수님 이렇게 책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그 이력 중에서 굉장히 특이한 대목을 발견했습니다. 정당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숨기고 싶은. 저는 경찰청에서 프로파일러만 일하신 줄 알았더니 그것도 민주노동당 활동을 하셨습니다. 예. 노회찬 그 의원께서 노회찬 의원 주변에 보좌관들이 친구들이 좀 있어갖고 하고 또 이제 석사 논문을 도와주셨어요. 한국의 그 그러니까 가족 의식에 대한 건데 그런 연구를 하는데 그 노회찬 의원님이 이해돼 갖고 도와주셨는데 그걸로 코가 깨갖고 그 뭐 정책 연구원 네. 비슷한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뭐 보좌관은 이제 명목이고 사실은 뭐 이런 사회복지 관련된 정책 관련된 걸로 네.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 진보 정당이 어떻게 보면 뿌리부터 같이 하신 건데 요즘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님이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때 김 의원님도 뵀습니까 과거에? 김 의원님하고는 팟캐스트를 한 2년을 같이 했어요. 그걸 조직한 사람이 그 유명한 신모 씨입니다. 신모 씨요? 예, 요즘 장을 나가고 있는 신장식 씨. 그렇군요. 그 인간 때문에 그 인간이 나를 팟캐스트로 저랑 이제 그 건대 교수님 계세요. 잘 나오시는 물리학과 교수님 있어요. 그분이랑 김종대 셋을 묶어서 이렇게 팟캐스트를 오래 하다가 인기가 좀 올라갈 것 같으니까 신장식 지가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신장식 프로그램에 나가서 했더니 네.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 신장식에서 내가 키워준 거다. 신장식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그때 팟캐스트를 했기 때문에 지금 유명 방송인으로 활약할 수 있는 뭐 근거가 된 거 아닙니까? 뭐 어쨌든 예. 뭐 하여튼 이것저것 다 이제 얽히 싸고 어디가 나쁜 짓을 못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분은 정말로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을 많이 수임하셨습니다. 노정원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노정원 변호사입니다. 정말로 들어오는데 키가 엄청 크시더라고요. 예, 생각보다 좀 키가 큰 편입니다. 저희 회사에 정치부장 지내신 이용국 선배라고 실명을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외모의 상사성이 너무 커서 그렇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네. 주로 이제 유명인들의 가족 분쟁 해결을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예. 지금까지 이제 대리하셨던 사건들 좀 간단히 소개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뭐 유명인들의 사건을 최초로 맡게 된 게 이제 구하라 씨의 데이트 폭력이랑 구하라 씨의 그 안타까운 그 사망 이후에 있었던 자식을 버리고 떠났던 친모와의 상속재산 분쟁을 맡았습니다. 그 이후에 박송 씨의 가족 간의 분쟁을 대리하게 되었고 또 뭐 이런 일들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연예인들이나 유명 이슈 사건들을 좀 네. 맡게 됐었는데 뭐 최근에는 이제 선우은숙 선생님의 이제 혼인 취소 및 선우은숙 선생님의 친언니의 강제추행 사건 그리고 요즘 좀 이슈가 되었던 허운 씨의 전 그런 여자친구와의 네. 어떤 법적 분쟁 뭐 이런 것들이 좀 주요 사안이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여자 대표가 그 아이돌들을 좀 성추행해서 문제가 됐었던 그리고 오메가 X의 네네. 어떤 성폭력 사건 이런 것들을 좀 맡았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유명인들은 보통 로펌에 네. 찾아올 때 얼굴을 드러내놓고 찾아오기가 참 어렵잖아요. 예. 연락을 보통 어떻게 해옵니까? 연락은 일단은 아시는 분들 소개를 통해서 만나고 싶다라고 하고 보통 만나실 때는 일단은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보통 이제 직원들이 좀 없을 때나 아니면 제가 좀 찾아뵙고 만나고 좀 그렇습니다. 워낙 또 그런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오히려 대중들의 노출을 오히려 더 되게 많이 걱정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이렇게 케어하고 좀 배려하는 게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예. 만나다 보면 혹시 007 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뭐 호텔 어디서 만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호텔 정도까지 만나는 거 저도 그래 보고 싶은데요. 그냥 보통 뭐 식당이나 무슨 뭐 로펌 그냥 뭐 일요일 날 보거나 뭐 네. 뭐 집에 초대하면 집에서 만나서 회의하거나 보통 많이 그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본격적으로 교양비상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 교수님, 국내 1호 프로파일러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프로파일러 하면 뭐 셜록 홈즈, 뭐 명탐정 코난 이런 거 생각을 하는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직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전혀 관계없는 캐릭터를.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탐정과 프로파일러를 많이 헷갈리십니다. 사실 이제 탐정이라고 하는 건 뭐 민간 수사관을 얘기하지만 프로파일러는 정확히 이제 미국에서 도입되거나 우리가 도입되는 범죄 심리 수사관, 범죄 심리 분석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강력 범죄, 특히 연쇄성 강력 범죄의 심리적 사회적 배경을 통한 이 사건 윤곽 파악, 분석적 접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어렵죠. 학문적 개념이니까. 학문적 개념인데 이제 말하자면 연쇄살인범을 잡는 사람이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아주 쉽죠. 근데 이게 말씀만 들어도 연쇄 살인범이다. 용의자를 잡아야 될 과정에서도 프로파일 역할이 굉장히 혁혁할 것 같은데 잡으면 좋지만 혹시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독한 회의감도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정도로 회의할 정도면 아예 뽑히질 않았겠죠. 왜냐하면 심리적인 어떤 대단히 강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채용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심리적 트라우마로 나가 떨어질 사람은 아예 뽑을 때부터? 예. 그러니까 2005년도에 저희들이 16, 14, 이제 40명 정도를 쭉 연달아 뽑았는데 대부분이 심리학 석사 박사들 그리고 이제 그런 쪽에서 경험 있는 사람들을 뽑았기 때문에 웬만한 심리적 트라우마는 이제 극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했죠. 저도 경찰을 좀 적지 않은 기간 출입을 했는데 그때 보면 프로파일러들이 주목받을 때는 굉장히 주목받는데 실제로 입직했다가 나가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이유가 아니고 다른 이유로 나가는 겁니까? 왜냐하면 그 실제로는 월급은 일반 경찰 계급으로 똑같이 나가는데 일근을 한다고 하는데 거의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그 프로파일러들은 계보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찰은 경찰대 출신, 뭐 고시 그렇죠. 출신 이런 입직 기준으로. 기준으로 해서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다 아시는 형태인데 프로파일러는 그런 배경이 전혀 없이 독립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거의 그 승진은 생각도 못 하고요. 그것이 사실은 그 계급 조직에서의 가장 큰 문제죠. 뭔가 인센티브 이런 게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없죠. 그런 상태에다가 이제 강의를 나가야 되는데 강의를 못 나가게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학교로 간 애들이 많습니다. 저는 놀란 게 그 책에 보면은 하루를 적어놨는데 24시간 안 쉬는 일정이에요. 진짜 그런 거예요, 그게?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놓쳐요, 흐름을. 흐름을 놓쳐요. 그럼 흐름을 놓치면은 다시 접근하기 어렵죠. 예를 들면은 연쇄강간 사건이 어느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그거를 연쇄강간 사건은 추적하려면 최소한 6개월 이상을 매일 쫓아다녀야 되거든요. 근데 하루를 놓치면은 그 맥락을 놓쳐버리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빠질 수가 없는 부분이죠. 기존에 이제 굉장히 많은 사건에 참여를 하셨을 텐데 혹시 그 상대하기 어려운 용의자의 특성이나 범죄 유형 같은 것도 좀 있습니까? 연쇄방화범들이 제일 힘듭니다. 방화범이요? 예. 말을 안 해요. 대물 범죄자들은요, 말을 안 합니다. 강간범들은 말을 잘 하잖아요. 이게 좋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약점을 찾아내는데 대물 범죄인 방화 사건은 그 몇 시간을 기다려도 아무 한마디 할까? 그러니까 화장실 갈래요. 뭐 밥 먹을래요. 이거밖에 안 해요. 그게 가장 힘들죠. 아니 왜 그럴까요? 죄의식이 덜해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는 그냥 뭐 성냥 한번 부었는데 뭐 탄 거는 지가 탄 거고 근데 건물 하나가 다 날아갔어요. 이런 형태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약간 진압력도 떨어지고 네.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면 그런 분들 입을 열게 하려면은 좀 어떤 식으로 좀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따라가야죠. 같은 이게 거울상 훈련이라고 해서 같은 형태로 따라하면은
약간 신기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 들어가죠. 아, 동조화를 좀 느끼는 네, 건가요? 네, 예. 공명 현상을 비슷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거는 좀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네. 정말로 이제 제가 이제 그 이력을 보니까 다양한 사건에 참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만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좀 있습니까? 글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 아동 연쇄강간 사건이겠죠. 그 2000년대 중반에 사실은 안타깝게 해결하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요새 이제 아동 연쇄강간범이 출소를 하는데 딱 그거 그 범인이었던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네.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나? 좌절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분노라고 해야 되나요? 김근식 같은 경우나 뭐 이런 박병호 같은 경우가 네. 연쇄 강간범들이 나왔는데 뭐 방법이 없죠. 그런 경우 가장 그냥 속이 타죠. 출소 이후에 재범률이 높은 편인 거죠? 그런 범죄의 경우에. 높다는 표현도 덜하죠. 100% 그냥 당연히 머리 생각하고 있는데 아예 어떻게 범죄할 것인가. 아, 정말 그런 얘기 들으니까 섬뜩한데요. 섬뜩한데 준비가 안 돼 네. 있잖아요, 우리 사회는. 제가 사실 여러 뭐 방송에 나가서도 네. 우리는 아직 그런 어떤 연쇄성 범죄자의 출소 이후에는 준비가 안 돼 있다고 그래요. 이제서야 이제 뭐 한동훈 장관 뭐 흔히 말하는 제시카법 맞아요. 얘기하고 막 네. 그러면서 막 연락하고 설레발을 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준비 안 돼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노종원 변호사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변호사는 저마다 전공 분야가 있는데 예. 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네 법률적으로. 네. 가족법 전문 변호인으로 이렇게 불리시더라고요. 아, 네. 저는 원래 전공이 금융이랑 부동산 전문 변호사였어요. 원래 그래요? 예, 네. 그래서 모 금융그룹의 법무팀장으로 있었어요. 예, 그래서 부동산 투자랑 금융 투자의 원래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갈증이 있더라고요. 살면서. 그래서 이제 나와서 처음에 이제 제가 맡았던 게 이제 공익 활동의 처음 시작이었던 네. 게 그 극당 밀양의 그 이윤택 감독의 집단 성폭행 사건을 첫 공익 활동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유명인 분들에 대한 어떤 피해자 대리의 시작이었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구하라 씨 사건을 맡게 됐는데 이제 구하라 씨 사건의 특징이 이제 저를 이제 선임하시게 된 배경이 이제 결국은 유산을 분배하고 이런 거는 뭐 금융자산이나 어떤 부동산 지식이 이게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이미 사전적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예. 바탕 위에서.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가족 관련 분쟁을 이제 많이 맡게 됩니다. 정확하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가족 간의 어떤 재산 분쟁들. 그러니까요. 그러면 뭐 이제 가족들이 이제 재산이 이제 뭐 중산층도 있고 꽤 돈이 많으신 분들도 있고 어떤 뭐 중견기업들 운영하시는 분들의 어떤 자녀들의 막 재산 분쟁 이런 거는 막 주식도 있고 막 계약서도 많고 굉장히 복잡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 간의 분쟁을 맡다 보니까 또 이제 연예인 분들의 가족 간 분쟁을 맡게 되고 그래서 네. 어떻게 이제 사람들에게 소개될 때는 또 연예인 전문 변호사라고 하는데 저는 정확하게 말하면 부동산과 금융의 전문 변호사인데 오히려 요즘은 정통 부동산 금융보다는 어떤 가족 간 재산 분쟁을 훨씬 더 많이 맡게 네. 됐습니다. 그 한때 구하라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굉장히 높았는데 네. 그 법이 지금 어떻게 처리됐는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까지도 지금 처리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뭐 민주당에서 구하라법의 통과를 당론으로 정했고 구하라법과 거의 쌍둥이 법안이라고 불리는 유류분 관련 법안들이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아서 2025년까지 반드시 개정하도록 개정 의무를 헌법재판소가 부여했거든요. 그래서 늦어도 내년까지는 유류분 관련 법들이 개정되면서 그와 세트인 구하라법, 상속 결격, 상속권 박탈 등등 관련 규정들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면은 근데 유명인들 그 범죄 같은 경우에는 네. 가해자인 경우도 있지만 네. 그 피해자인 경우에는 본인이 유명인이라서 네. 사실 불리한 부분도 더 많지 않습니까? 일단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이게 이슈화가 되면은 일단 유명인들은 무조건 이슈화가 되면 무조건 피해를 받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면은 좀 동정을 받고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냥 뭐 악플이 정말 흉악합니다. 막 너가 등신이라 가지고 이렇게 당한 거지. 왜 확인을 안 했냐?
뭐 이런 것들의 악플부터 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고민이 되고 왜 이럴까 이게 사회 현상을 좀 왜 이런 사회 현상이 일어날까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모두 다가 한 번쯤은 다 사기를 당해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이 사기는 보호받지 못하고 돈을 다 띄고 끝나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유명인이 내가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눈물로서 호소하게 되면은 나도 참고 사는데 너 유명인이라고 요번에도 특혜받으려고 그래? 그런 예 그런 꽃가운 시선을 보내시는 분이 조금 있는 게 아니라 꽤 굉장히 많은 있습니다. 거죠. 네. 그리고 또 여기 사기가 또 문제가 뭐냐면 아까 배 교수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100% 재범을 할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보인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사기 범죄자들도 일단 한번 초범으로 감옥에 일단 사기 범죄자 초범으로 이제 교도소에 있으면서 본인이 막 자기 반성을 합니다. 거기 그 사기 범죄자들끼리 다 모아놓거든요. 강력 범죄자들은 강력 범죄자들끼리, 동종 범죄끼리, 동종 재산 범죄는 재산 범죄끼리 해서 이분들이 뭐 1년이고 2년이고 남는 시간 동안 계속 자기가 왜 범행에 실패했는지 서로 자기 반성을 하면서 디벨롭을 해갖고 다시 나와서 좀 더 강력한 사기꾼으로 거듭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군요. 거의 먹고 살 지식이 사기밖에 없으니까 이분들도 거의 재범률이 거의 100%에 육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사기 범죄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게 되고, 근데 경찰에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은 가장 많은 게 사기 범죄니까 이게 돈 띄면 일단 사기 범죄를 신고하니까 경찰들이 다 심드렁하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나는 되게 고통스러운데 우리 사회가 나를 배려하지 못하는구나라는 그 분노가 있습니다. 모든 분들한테. 이러다 보니까 이분도 역시 그러니까 유명인 이분도 피해자가 확실한데 이거를 되게 어필하기도 좀 되게 난이도가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활동상을 보니까 예. 친족 상돌의 폐지도 주장을 좀 하셨더라고요. 꾸준하게 친족 상돌의 폐지를 좀 주장해서 이번에 다행히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결정을 이 친족 상돌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친족 상돌의 배경이 이제 옛날로 돌아가서 전통 농경 사회, 대가족 사회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농촌에 관습이 있고 가문의 관습이 있었던 시절에 엄격하게 법을 무조건 집행하게 되면 오히려 가족의 인화를 깨고 사회 공동체 질서를 파괴한다라는 어떤 법정신에 기반하는데 농촌 사회 때는 그게 맞아요. 생각을 해보면은 그 일제 시대 때 일본이 와가지고 통치를 하는데 한국의 정서나 문화나 질서가 있는데 우리 법 이거니까 너네 전통의 질서나 다 무시하고 니네가 우리 법대로 무조건 따라. 그러면은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반발이 심했겠어요. 그랬겠죠. 그러니까 최대한의 관습은 존중하는 방향으로 했었고, 그리고 그때는 대가족주의였으니까 그 가족의 가장 이제 높으신 이제 뭐 이장님, 어르신, 뭐 큰어르신 이런 분들이 이제 가족의 질서를 유지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나름 타당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현대 사회가 되면서 기본적으로 핵가족 사회, 오히려 뭐 1인 가구도 되게 많이 늘어났고 어떤 계약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고 인권도 많이 발달했는데 오히려 친족 상도례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학습합니다. 학습을 해서 이거 있으니까 내가 처벌되지 않겠구나라고 그러면서 굉장히 저는 상속 쪽을 굉장히 많이 하는 변호사 중에 하나인데 뭐 아버님이나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상상도 못하는 범죄들을 되게 많이 저지르세요. 예를 들어 보면은 아버님이 거의 인사불성인데 휠체어를 끌고 가. 그래서 인감 증명서를 아버지 이렇게 해갖고 이게 손으로 도장으로 이렇게 딱 찍게 해가지고 자기한테 증여받도록 하고 그러면 이제 너무 화나잖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또는 막 치매 이제 딱 보면은 이제 의학적으로는 치매에서 중기를 넘어가는 관점인데 가족들은 안단 말이에요. 이거 조금만 시간 지나면 우리 아버지 이게 정신이 온전치 않겠구나. 정신이 온전치 않아지면 모든 법률 행위가 무효가 돼 버리거든요. 딱 그 시점 직전에 막 재산을 증여하거나 아니면 뭐 저기 현금 카드 들고 가갖고 전부 100만 원, 200만 원씩 계속 뽑거나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되는데 또 경찰에 또 이게 너무 억울해서 신고를 하면은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이 증여하셨을 수도 있죠. 그래서 대부분 돌려보냅니다. 이래서 결국은 에다가 또 아버님 거를 살아계실 때 뺀 거는 친족 상도례니까 또 처벌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오히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법인 친족상도례가 오히려 가족의 해체를 가속화시키는 현상이 요즘 따라 너무 심해지고요. 듣다 보니까 그 박송 씨 범죄에 있어 재판에서 아버지가 본인이 네. 횡령했다고 아들 돈을 주장한 것도 그런 측면이 크겠네요. 예, 결국 직계 가족끼리는 처벌받지 않으니까요. 예, 네. 문제자매는 범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만 이제 수사가 개시되고요. 6개월 넘어가면 그냥 안 되고요. 근데 이것도 또 굉장히 문제가 좀 많았죠. 이건 아직 개정이 되지 않았는데 형제 부분도 딱 이제 범죄가 있었던 거 알면은 서로 싸우다가 6개월 금방 지나거든요. 뭐 경찰에 곧바로 한국 정서상 형이 뭐 하진 한 않죠 그렇게 바로 5천만 원 네. 어디 빼돌렸다고 막 갑자기 막 너 경찰에 신고할 거야 이런 경우 굉장히 드물고 어떻게 형이 나한테 이럴 수가 이러다가 시간이 날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을 계기로 어떤 가족 간에도 정확하게 범죄는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된다는 어떤 범죄 예방적 측면에서 되게 바람직하고 오히려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시는데 친족상도례가 폐지되게 되면 가족 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사이가 더 나빠진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이 친족상도례 폐지로 인해서 가족 간에 서로 지킬 건 지키고 조심하는 문화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합리성이 또 어떻게 보면 보양되는 제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설명이신 것 같은데 예, 그 그렇습니다. 변호 활동을 오래 하시다 보면은 좀 궁금한 게 의뢰인들이 네. 오잖아요. 네. 근데 이 검사도 그렇고 판사도 그렇겠지만 변호 네. 1차적으로 네. 이 사람의 말의 신빙성을 검증을 하게 되잖아요. 네. 어떤 때는 되게 신뢰감이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네. 어떤 사람은 숨기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잖아요. 혹시 네. 그걸 판별해내는 방법이 좀 있습니까? 일단은 처음에는 그냥 의뢰인 말을 고지고대로 다 믿었어요. 예. 지금 변호사 초년 시절에는. 그러니까 네. 그럼 딱 믿고서 이거는 100% 승리한다라고 그래서 과단성 있게 판사님한테 이거는 억울한 들이대고 사안입니다 하니까 네. 상대방이 그냥 듣고 있다가 증거를 딱 제출하는데 저도 모르는 내용이야. 오이? 이게 뭐예요? 이러니까 의뢰인한테 이제 물어보면은 별로 안 중요한 거라서 얘기 안 드렸다고? 일부러 얘기를 안 드렸다고 뭐 그런 거 갖고 뭘 그런 것까지 변호사님 귀찮게 해드릴 필요 있냐고. 근데 제가 경험하기로 뭐 전혀 상관없는 거 저를 엄청 귀찮게 했는데 왜 저거 진짜 중요한데 왜 저것만 빼?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과 관련해서 한두 개씩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꼼꼼하신 분들인데 나머진 다 있어. 근데 이것만 없으면은 내가 모르는 딴 게 있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예, 그리고 그냥 임기응변으로 대충 거짓말 되게 잘하고 말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처음에는 모르는데 한 3, 4개월 지내다 지내가면 보면 네. 뭐가 저번에 말한 거랑 지금 말한 거랑 완전 약간 소설로 따지면 세계관이 약간 망가지는 것 같은 느낌? 예, 뭔가 이상한데? 라고 그러면은 갑자기 적대적으로 변해요. 변호사님 지금 저를 버리시는 거냐고. 야, 예. 그러면 오히려 잘못하면은 예, 제가 오히려 해를 당하겠다라는 그런 공포감을 느끼는 정도도 아니 꽤 그러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변론을 하고 있는데 네. 끝까지 같이 갑니까? 아니면 중간에 이제 사임을 하겠다 의사표시를 주로 합니까? 보통 사임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거의 위해를 가할 것 같은. 왜냐하면 변호인 표준 계약서상 의뢰인이 허위의 고지를 하게 될 경우 사임을 할 의무가 있거든요. 네. 예, 그리고 돈을 돌려줄 의무는 없는데 보통 저희도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돈을 다 돌려주겠다라고 주겠죠. 그래요. 네. 그래도 돈을 안 받고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이러는 경우도 되게까지는 아니지만 꽤 많습니다. 그리고 또 있는 게 다 기억을 하는데 몇 개만 기억을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다 가르쳐 줍니다. 기억 못 하는 거는 이런 일이에요. 이렇게. 예, 뭐 카톡이나 녹취록으로 기억이 안 나는 부분 반증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예. 예, 그쪽에 오면은 이거 뭔가요라고 물어보면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저는 몰라요. 예. 정말 예. 이게 두 분 얘기를 공통적으로 들어보면 사람이라는 게 예. 사람을 이해하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을 좀 예. 하게 됩니다. 근데 네. 이것도 좀 보입니다. 애당초 이분은 진짜 진정성이 있는 것 같은데 옛날 분들 증거가 없는 경우 특히 현금으로 왔다 갔다 할 때는 옛날 80년대 때 이런 때는 다 현금이었고 계좌이체 이런 게 거의 없었거든요. 뭐 사진을 찍을 리도 만무하고. 예. 그리고 뭐 녹취도 안 하고 뭐 그런 상태에서 돈이 분명히 간 것 같은데 증거가 없어서 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신종 범죄 오늘의 주제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기술의 진화만큼이나 범죄도 변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배 교수님, 요즘 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요즘 범죄는 아무래도 이제 사이버랑 연결되는 범죄이죠.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재산 범죄, 폭력 범죄를 나눴는데 지금은 그게 섞여 버립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이게 사기 범죄라고 하면은
예전에는 이게 재산범죄의 범주로 들어갔는데 근데 그 안에 폭력적인 요소 특히 이제 타인을 갈취하고 심지어적으로 종속시키는 이게 서로 섞여버리는 거고 이게 전통적인 구분이 모호한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사이버 공간에서 오히려 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더 쉽게 뭐가 될 것 같지만 우리가 이제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는 비대면 공간이 네. 어떻게 믿어? 어떻게 비대면인데 어떻게 믿어? 카톡 왔다 갔다 하고 뭐 이제 이런 거 하는데 어떻게 믿어? 더 잘 믿습니다. 네. 신뢰가 더 그러니까 다 빼줍니다. 오히려 아.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사기치는 것보다 온라인을 사기가 더 정교하고 기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현대 범죄의 큰 특징입니다. 아. 두 가지 특징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비대면 범죄 이게 사실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저는 좀 이 사이버 세상이 오히려 현실을 지금 지배하고 있다라고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게 뭐 예를 들어 메타버스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네이버의 제페토 같은 뭐 미국의 샌드박스, 뭐 로블록스. 예, 지금 어린 아이들한테 있어서는 오히려 현실의 게임보다도 더 현실의 세상보다도 그게 더 중요시 여기는. 그게 더 현실 같은. 예, 그리고 실제로 저도 좀 고시하다가 중간에 제가 리니지를 한 2년을 해가지고 예, 29에 예, 고시 2차 치고 군대 2등병으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합격자 통보를 받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그 리니지라는 게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의 거의 효시이자 태동입니다. 그거를 해보게 되면은 그냥 이 바깥에 이 몸뚱이는 약간 영양을 공급하는 도구 정도 되고요. 내 삶은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오죽하면은 리니지에서 무슨 뭐 아이템 사기라든지 살인 사건이라든지 상해 그러니까요. 사건이라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게 그리고 사이버 세상의 자아가 오히려 현실의 자아보다도 더 우위에 있구나를 제가 그때 20년 전에 처음 이미 느꼈었거든요. 깨달으셨군요. 예.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도 훨씬 인터넷 환경, 모바일 환경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특히 젊은 사람들은 거의 인터넷의 의존도가 굉장히 더 높고 실제로 저희 로펌에서도 홍보를 할 때 오프라인 홍보보다도 온라인 온라인 홍보에 거의 99% 치중하게 되거든요. 예. 훨씬 더 경제적인 영역이나 사회생활 영역이 사이버 공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아마 예전에는 오프라인이 8이고 온라인이 2라고 하면 지금 뒤집혔죠. 사이버 공간이 8이 되죠. 거기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범죄적 현상이 온라인을 능가하는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최근에 부상한 것이 그 사이버 레카 아닙니까? 그렇죠. 배 교수님, 사이버 레카의 정의가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뭐 사이버 레카라고 하면 그러니까 뭐 말적으로는 레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이제 교통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가서 그 사고 난 차를 끌고 가서 이익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사이버 레카는 그런 비슷한 조짐이 보이는 어떤 이슈가 될 만한 것을 먼저 선점해 갖고 그거를 이제 어떤 특정한 뭐 콘텐츠를 만들어 갖고 어떤 조회수를 늘리거나 아니면 그걸 만든다고 해서 무엇인가 부산을 떨고 무엇인가 이득을 얻는 두 가지가 다 연결됩니다. 네. 그 노 변호사님은 사이버 네. 레카 피해자들 대리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 피해자들의 심정이 정말로 끔찍할 것 같아요. 실제로 사이버 레카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자살 시도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빈번합니다. 특히 유명인이고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당할 경우에 복구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게 될 경우 경찰 수사만 최소 1년입니다. 그러니까 하세월이겠죠. 네. 예, 경찰 수사만 최소 1년이고 예, 유명인들은 이런 이슈가 터지면은 방송국 입장에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예. 일단은 방송 보류하는 게 기본적으로 관례거든요. 특히 이제 박송 씨도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지만 특히 오메가 X라는 그룹 같은 경우는 민사적으로도 다 이겼어요, 결국은. 전부 다. 예, 전부 다 이겼는데 형사적으로 아직 결론이 안 나니까 방송은 형사 결과를 두고 봐야 된다라고 해서 전부 보류가 되고 그리고 레카 입장에서도 이제 돈을 수수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대방 네. 청탁한 사람한테 이제 겨우 이제 뭐라도 이겨서 이제 명예를 회복하겠다라고 싶은 그 타이밍에 또 다른 폭로를 합니다. 허위 폭로를. 그렇게 되면 이게 또 터졌네. 그러면 이거 다 끝날 때까지 좀 보류합시다. 근데 아이돌이라는 거는 실제로 활동이 뭐 길어야 한 10년 정도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런 걸로 한 3년 정도 깨지게 되면은 모든 소송에 다 이기고 명예를 회복한다 하더라도 약간 느낌이 얘네
그냥 선입견이 생겨버립니다. 얘네는 방송에 나오면은 문제성 있다. 예, 문제성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방송 쪽 입장에서의 어떤 걱정과 공포를 예, 선입견으로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연예계 복귀가 불가능하게 되는 굉장히 막심한 효과가 발생하는데 비해서 실제 사이버 레카의 처벌은 뭐 초범은 대부분 벌금이고요. 정말 악질적으로 몇십억씩 막 돈을 막 해먹고 이런 정도만 뭐 징역 1년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벌금으로 끝나는 비율이 허위사실 명예훼손에서 85% 정도. 아니 그러면 그런 법률적으로 미비하거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서 처벌수를 높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수님? 그렇죠. 높여야 되지만은 이제 뭐 양형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만 쉽게 못 높이니까 그런 얘기가 많이 네. 있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그 뭐 전체적으로 높이자라고 하지만 그거는 하세월이고. 예. 그리고 실제로 전체적으로 높여도 실제로 형량이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정통마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네. 명예훼손의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강력하네요. 네. 예, 7년 이하의 징역인데 실제로 양형을 정하는 거는 판사이기 때문에 실제로 실형이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거의 없고요. 거의 없죠. 예,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또 민사적으로도 위자료도 한 1,000만 원? 정말 많으면 2천만 원? 아 손해배상도 크지 않기 때문에. 예, 계속할 그 유인이 생기죠. 뭐 당시 악명을 떨쳤던 그 사이버 레커의 대표 주자였던 연예부장 김용호 씨가 네. 이제 뭐 안타까운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본인의 선택으로 이제 세상을 떠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경각심을 느껴야 되는데 신종 레카들이 더 옛날보다 더 오히려 그러고 옛날에 김용호 씨 방송 보면은 약간 진라면 순한 맛인가 이분은 오히려 화끈한 맛은 더 강력해지는 이유가 결국은 이 이익을 이 사람들이 이런 레카 짓을 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어떤 법안이 있지 않으면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해서 위자료나 손해배상의 액수를 대폭 증가시키지 않으면 이게 근절되기가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사적으로는 느리고 민사적으로는 징벌 손해배상이 네. 사실은 돼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제 다른 쪽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되죠. 사안마다 기업 네. 소송 관련된 부분이기 네. 때문에 지금의 사법부는 그걸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명예훼손은 당연히 저런 악질적인 건 징벌손 가야 되는데 가려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이제 기업 소송과 연결이 되면은 아마 그 부분은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기업 집단이나 이런 데서 반대를 많이 하죠. 네. 징벌손을 못하게 하죠. 제가 사이버 레카를 취재했던 기자한테 들은 얘기인데 물론 전원이긴 합니다만은 그 피의자들이 로펌과 연계해서 예를 들면 출연해서 밝힐 내용들을 사전에 조율도 많이 하고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벌금형이라든가 민사손 손해배상을 책정을 해서 방송을 했을 때 걷는 수익과 비교를 해서 그냥 달린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법 경제학적 입장에서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죠. 어떻게 보면 네. 이제 이익이 있는 곳에 범죄가 있다라는 법격언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원천적으로 그 환수하는 제도가 있지 않고는 근절이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요즘 뭐 변호사분들도 많아졌고 경쟁도 심화되니까 이제 법률 자문을 합니다. 이제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무조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의견의 평가 이런 거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놈 나쁜 놈이야. 뭐 예를 들어 보면 이 사람은 무슨 강도 살인을 했어. 그래서 나쁜 놈이야. 그래서 강도 살인을 했다라는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허위인지 진실인지 파악할 수 있겠지만 나쁜 놈이야는 처벌되지 않거든요. 이걸 교묘하게 섞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되더라도 빠져나갈 구석을 만들어 놓고 그걸 보는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굉장히 나쁜 놈이라는 건 충분히 인식할 수 있게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일반 대중들이 그런 걸 퍼나로도 이게 범죄라는 인식 자체가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언론 같은 경우에도 일단 화제성이 있다 보니까 중립을 가장해서 계속 기사를 보도하다 보니까 일이 또 커지고 이러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래서 이게 공중파라든가 공익적 언론이 자기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왜냐하면 적어도 그런 데만이라도 기준을 세워주면은 그래도 한 번쯤은 걸러가는데 아시다시피 어떤 이슈가 되면 이게 공중파인지 뭐 다 그냥 똑같이 다 따라가죠. 예. 다 뒤집어 뷰수가 나오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뷰수가 네. 나오는데 근데 뷰수를 마이너스를 감수하고도 자리를 지키는 게가 적어도 두세 개가 있다고 하면은 전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역할을 하는 쪽과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좋은 쪽의 언론이라든지 좋은 쪽 유튜버들한테 힘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쪽을 줄이는 것은 사실은 잡초를 제거하는 거는 힘들 겁니다. 근데 좋은 풀을 키우는 것이 오히려 더 또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는 생각을 선한 하는 거죠. 영향력을 키우는 방식으로 그렇죠. 해결하자. 두 가지 같이 해야 네. 되는 건데 한쪽 영역이 안 하고 나쁜 풀만 계속 잡아내니까 잡을수록 계속 피는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게 뭐 유튜브 회사를 망하게 할까요? 그러면 또 유튜브 대신하게 또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방법이라는 것 자체를 균형을 맞춰서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해버립니다. 실제로 실무적으로 퍼나르기 있잖아요. 뭐 블로그로 퍼나르기. 네. 예, 그 인터넷 그 뉴스 기사의 댓글. 실제로 고소를 해보면 거의 처벌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실무적으로 이거를 악플러드립니다라고 고소를 하면 거기에 새로운 사실이 첨부되지 않는 한 이 기사에 대한 논평 아니냐. 퍼나르기는 그냥 이 사람이 쓴 거 그냥 퍼나른 거 아니냐. 네. 이분은 이게 뭐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경찰이 좀 실무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악플러를 굉장히 많이 고소를 해봤는데 그렇군요. 네. 그거 뭐 연예인들 보시면은 막 악플러들에게 엄정 대응할 것이고 뭐 저도 물론 그런 보도 자료를 많이 내긴 하지만 실제로 가서 해보면 그냥 불러다가 이제 가서 가보면 네. 아유 왜 그러셨어요? 아유 이거 각하야 각하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경찰에서 되게 많이 나오고 현실적으로 명예훼손에 대해서 수사 인력이 정말 태부족하고요. 그 명예훼손 사이버 수사팀 이런 데 가보면 다 막 피곤해 다 쩔어 있고 막 그리고 막 민원 전화 받느라 막 다 정신적으로 다 고갈돼 있고 네. 현실적으로 저게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경찰의 수사 인력이 전국의 경찰의 수사 인력이 3만 5천 정도밖에 안 돼요. 형사 인력은 또 따로 있고 그러면 지금 이거는 사이버 같은 데에서 돼야 되는데 사이버가 해야 되기 이 부분이 주가 아닙니다. 훨씬 더 주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영역을 고소고발을 한들 실제로는 감당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은 대부분은 이제 말하자면 뭐 각하시키거나 아니면 돌려보내거나 그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걸 알고 있으니까 네. 오히려 더 여기서 더 문제가 되는 거죠. 더 뭔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그러면은 수사 시스템 자체를 바꿔서 이거를 전담하는 형태의 어떤 부서를 특별화시킨다든가, 그러니까 사이버 공간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까지의 균형이 맞춰질 때까지 한다든가 하는 뭔가의 대책이 나오기 전에는 수사 인력을 급증시키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급증도 못 시킬 뿐더러 못 아니 따라잡죠. 또 그리고 아니 경찰을 그럼 수천 명을 어떻게 단기간 내에 그렇죠. 네. 이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안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걱정스러운 거죠. 저는 정말 이게 러프한 아이디어인데 제가 든 생각은 그런 모니터링하는 단체를 두고 거기서 적발이 되면은 이제 형사처벌보다는 과태료를 물린다 이런 방식은 안 될까요? 재단적으로 손해를 주는? 굉장히 좋은 방식이고 네. 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의견을 개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자면은 이제 돈을 매기면 정말 앞으로 예. 안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과태료 100만 원만 해도 안 할 것 그러니까 안할 같은데요. 것 같은데. 예. 법원 가기 전에 해결하는 그러니까요. 네. 예. 방식이 신속하게. 이제 말하자면 여러 유럽에서는 많이 얘기되고 있죠. 그러니까 굳이 왜 우리는 모든 거를 법관 앞에 데려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요. 그럼 중간에 어떤 화해라든가 이런 것이 강력하고 사회적 의미가 있게 두면 되는 것이 아니야. 그게 돈이든 뭐든 그게 뭐 명예형이도 되고 그런 형태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인데 그건 변호사님 보시죠. 아니 뭐 말 그대로 그 명예 얘기한다면은 아이디나 이름을 또 고지할 수도 있는 거죠. 공지한다거나. 그래서 막 네. 인터넷 실명제 뭐 이런 것도 그러니까요. 했었는데 네. 이게 조금 어려운 게요. 이제 사이버 레카들은 굉장히 저는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사회 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로 구성하는 가장 강력한 요체죠. 선거제도, 언론의 자유, 법치주의. 이것이 자유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세 가지의 요체인데 문제가 이 사이버 레카를 비밀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게 되면은 반드시 법은 악용의 위험성이 있거든요.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또 악용를 억제하는 그렇죠. 수단으로 네. 악용될 수 있다는 것도 맞아요. 역시 걱정입니다. 특히
요즘은 옛날처럼 무슨 뭐 칼을 들고 결투를 하거나 예, 막 갑자기 야반에 무슨 뭐 봉고차를 끌고 가서 뭐 여자를 막 인신매매하거나 그런 게 실제로 80년대까지는 있었는데 네. 지금이 없지는 않지만 굉장히 그렇죠. 많이 네. 없어졌고 그리고 막 그거에 공포를 떨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분쟁의 양상은 어떤 명예에 대한 살인, 명예에 대한 상해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 사이버 어떤 범죄의 태동과 어떤 인터넷의 활성화, 모바일의 활성화로 인해서 명예에 대한 공격이 오히려 살인, 상해 같은 유형의 범죄보다 훨씬 더 증가하게 돼 있거든요. 일단 우리는 어떤 사회에 있어서 신체와 생명의 안전을 옛날보다는 확실히 덜 걱정하고 있고 사람들의 관심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평가 그리고 내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들에 굉장히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명예훼손 형태의 공격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고 특히 뭐 이 사이버 레카 이상으로 어떤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맞아요. 예, 어떻게 보면은 어떤 보수 쪽을 지지하시는 분들, 진보 쪽을 지지하시는 분들 둘 다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뭐 예, 치열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칫하면은 어떤 집권 세력에 의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표현을 억제하고 맞아요. 예, 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까 그것도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트럼프 집권 이후에 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말하는 이런 사이버의 이 SNS 특히 이런 뉴미디어가 극단주의와 연결이 됐을 때 네. 나타나는 민주주의의 위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음. 그게 사실은 그 제가 그래서 아까 왜 좋은 미디어를 키워야 된다는 거, 좋은 쪽을 키워야 된다는 그런 거죠. 분명히 그런 독소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거를 잡으려고 하면은 사실은 빈대잡아서 초가삼간 태우기 그러니까요. 부분이고 그거를 분명히 그자들은 이용하는 거죠. 극단주의자들은 분명히 이용을 하고 있고 그러면 민주주의를 망칠 것이냐? 민주주의 망칠 수 없죠. 그럼 이런 형태의 사이버 레카 같은 형태를 적절히 관리하면서 정치적 자유를 폭넓게 보장할 수 있는 그게 대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는 여기까지 얘기를 좀 해보고요. 다음 신종 범죄 양태 온라인 범죄상으로 그루밍과 가스라이팅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체로 그루밍, 가스라이팅 어떻게 정의를 하면 됩니까, 배 교수님? 이게 이제 길들이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길들이는 건데 뭐 아시다시피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것은 연극에 나온 거죠. 불을 조금씩 줄여가는데 실제로 가스불이 줄여졌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다른 사람이 보기엔 컴컴한데 그 사람은 봤다고 느끼는 형태죠. 그만큼 이제 옛날 말로는 세뇌, 범죄 분류상으로는 서브오디네이팅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특히 이제 그 초등학생 청소년한테 심각한 문제, 특히 권위를 가지고 있는 교사, 종교인, 그 다음에 어떤 뭐 태권도 관장도 마찬가지고 네. 흔히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심리적 지배를 통해서 성적인, 재산적인 어떤 착취의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형태의 범죄가 굉장히 심각하고 그것이 사이버 공간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좀그 사이버 공간에서 그런 그루밍이 나타난다. 좀 어떤 식으로 길을 들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이제 사실은 그 40대의 사람입니다. 남성입니다. 근데 자기가 마치 19살짜리 남자아이처럼 해서 13살짜리, 4살짜리 여자아이한테 아주 접근하는 겁니다. 아, 네, 이거 나이를 신분을 속이고요. 속이는데 속여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마치 그러니까 일종의 또래 장난처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그럼 우리 반지 같이 낄까? 그래서 반지 손가락 보여줄래? 손가락 보여줘. 손 보여줄래? 손 보여주고 내 거 보여줄까? 이렇게 하면서 아, 천천히. 점차 물드는 겁니다. 그 나중에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아이의 벗은 모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점차적으로 물들려오는 방입니다. 그때는 이미 이 아이는 심리적으로 지배가 돼 있는 상태.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 가해자가 자신의 신분을 공개해도 더 이걸 반항할 수 없는. 반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이게 가장 기초적인 거고 어. 요즘 같은 경우 뭐 특별히 문제되는 거는 이제 아이돌 연습생들 아이돌 그러니까 기획사 사장이 아이돌 연습생을 성적으로 착취했는데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야. 라고 해서 여중생을 성관계를 가졌는데 사실은 강간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사랑하는 편지를 지속적으로 쓰게 만듭니다. 아, 알리바이를 정확하게. 네, 내가 사장님을 사랑해서 뭐 이렇게 이게
그게 이제 법원에 제출돼 갖고 증거로 채택됐죠. 그런 것도 형태에서 온라인 성착취와 네. 가스라이팅이 오프라인으로 연결돼서 나타나는 복합적인 범죄. 아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범죄 피의자들인데 실제로 법대에서도 그렇게 당당하다면서 이런 분들이 네. 왜냐하면 동의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관계에 있어서 동의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게 그 이제 결국은 성장하고 자아가 아직 미성숙된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어른의 도움을 통해서 성장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의존적인 성향을 보이게 되고 결국은 가스라이팅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자기의 보호자, 그 집단에서의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면 생존이 보장될 수 없다라는 공포를 느낍니다. 예, 그래서 좀 더 가스라이팅에 굉장히 취약하고 실제로 어떤 성적인 요구를 하게 되면 성적 착취 요구를 하면은 응할 수밖에 없고 그 피해자 역시도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 조직과 이 사회 내에서 그것이 바람직한 일이고 이것이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라고 실제로 피해자가 증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의 어른스러움을 이 가해자가 밝혀줬다고 해서 오히려 탄원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 가해자를 위해서. 그러면 판사가 판결할 때 이게 사실 대단히 곤란할 겁니다. 그런 게 양형유예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들어가죠. 그리고 실제로 그 몇 년 전에는 무죄 나왔어요. 예, 무죄 나왔어요. 그래요? 예. 이게 아동과 청소년에서 대부분이 발생하고 있는데 뭐 흔치 않게 성인과의 관계에서도 성인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사이비 종교 단체의 교주와 신도 간의 성행위가 있었을 경우에 이것이 강간인가 동의에 의한 성행위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쟁점이 됩니다. 이게 예를 들어 보면 뭐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사이비 단체에서 여신도 뭐 200명을 무슨 강간을 했다 이런 거는 오히려 심리 지배성이 인정되고 성인지 감수성에 따라서 유죄가 인정될 확률이 높은데 예를 들어 교주가 있는데 1명 내지 2명이면 진짜로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인은 행위 능력과 자기 의사결정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런 어떤 반항의 흔적이나 어떤 강요의 흔적이 없는데 어떤 관계를 가진 겁니다. 예, 이게 강간으로 만약에 고소되면 되게 치열하게 다툼이 있습니다. 이건 사랑이다. 대체로 보면 그게 가족들이 이제 신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애가 이렇게 빠졌다라는 성인이어도 네. 그런 경우도 있고 오히려 거꾸로 되는 경우는 인천의 그 교회 사건은 어떻게 돼 있냐면 엄마가 데려간 겁니다. 엄마가 여고생 딸을 데려가 갖고 엄마가 그 사이비인데 이미 지배가 돼 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교주한테 바쳤다고 해야 되나 옛날 방식으로 그런데 그 뭐 우리가 이제 이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가 몸을 바쳐야지 영적으로 뭐 이런 식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가족들이 이걸 고소하지만은 입증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아니 16살짜리가 자기 성적 정체성으로 저기 50대, 60대 된 교주를 사랑했다고 하는데 또 자기 손을 쏘는데 어쩔 거냐. 법정에 그러면 이게 참 난감하죠. 그 정황 증거를 다 갖다 한들 굉장히 많이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요. 네. 그리고 다른 경우에 비슷한 형태는 이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이게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온라인 그루밍과 관련해서 무슨 채팅을 하고 SNS를 나눈다고 이런 이게 걸로 심리 올려. 지배가 홀리나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어린 친구들, 젊은 친구들은 이 SNS 세상이랑 카톡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오히려 대면에서 오프라인에서 대화하는 거를 오히려 불편해하고 오히려 의사소통과 교우 관계 그리고 인간 관계를 SNS를 통해서 모두 소통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NS의 소통은 오히려 현실에서의 어떤 심리 지배보다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내는 경우가 요즘 많아지고 있습니다. 혹시 그럼 요즘 이런 범죄가 많아지고 하는 추세면은 검찰이나 법원이 엄하게 처벌합니까? 예,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고 이런 경우가 적발될 경우에는 큰 중형에 처해집니다. 거의 때에 따라서는 거의 10년 가까이. 예. 근데 문제가 있는 거는 이은혜 사건에서 나타나는 부분에서 가스라이팅이 법률 용어가 아니에요. 네. 실제로 가스라이팅을 입증하겠다고 인천지검에서 그 재판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실패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근데 문제는 가스라이팅 개념 자체를 정의하고 법적으로 처벌하는 어떤 범주에 넣으려고 할 때
그 반대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말씀 자기결정권이라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아직은 좀 묘한 부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검찰에서도 분명히 수사사법기관에서도 이걸 엄중히 처벌하려고 하는데 어떤 차원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는 사실은 치열히 논의를 해야 됩니다. 아직은 이 부분이.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좀. 이게 성인의 가스라이팅 부분이 사실 큰 문제가 됩니다. 아동 청소년 같은 경우는 아직 행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네. 예, 법으로서 좀 보호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성인의 가스라이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게 너무 넓게 인정되게 되면은 법치주의의 근간이 맞아요. 훼손됩니다. 책임주의라는 법치주의의 근간이 아,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점심을 먹을 때 뭐 한 3명이서 같이 먹을 때 짜장면을 먹자, 돈가스를 먹자, 떡볶이를 먹자라고 했을 때 예. 이게 심리지배당해서 떡볶이를 먹는 건지 예, 본인의 의사에서 저 사람의 의견이 타당하는 건지 그 판단 기준이 굉장히 불명확하다는 내수명 겁니다. 의사잖아요, 또 이런 게. 그러니까 성격적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까지 법적으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근데 가장 첨예한 건 뭐냐면요. 이게 경계성 지능이 문제입니다. 네. 말하자면 IQ가 한 60에서 70 사이에 있는 분들이요. 직접 말하면 사회성에서 보통 우리가 70에서 60 사이라고 하는데 뭐 특정일 말했으면 이경규 씨가 IQ 80이라고 합니다. 개그맨이고 본인이 얘기한 진짜요? 거. 예. 어? 근데 IQ랑 이런 거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IQ가 낮아도 충분히 어떤 결정할 수 있는데 문제는 IQ는 한 그 정도 되지만 조금부터 조금 넘을 수도 있는데 실제는 굉장히 뭐라고 하나 가스라이팅 쉽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런 어떤 굉장히 어정쩡한 형태의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아. 유진박 같은 경우 보세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 유진박 같은 경우도 사실은 분명히 이분이 굉장히 뛰어난 음악가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해? 현실은 그런 경우가 꽤 되거든요. 그럼 이런 거를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이 뭐 성인 후견인 같은 제도가 있긴 있지만은 네. 사실은 굉장히 조금 더 치밀하게 좀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가스라이팅 부분은. 이게 개인의 선택의 자유와 관련해서 예, 성인이라도 기본적으로 어떤 준거 집단,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집단이 있고 거기서 배척되고 이러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니까. 뭐 극단적으로 사이비 종교 단체 같은 경우는 좀 입증이 쉬운데 회사 내에서 그러니까요. 네. 이게 비슷한 연배의 사실상 권력 관계 우위에 있는 사람의 지시. 예,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맞아요. 다가옵니다. 근데 분명히 이게 직장 괴롭힘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처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플하게 사장이 이렇게 시켰다는 괜찮겠는데 네. 예를 들어 나랑 직급이 같은데 2살 많은 뭐 누나라든지 형이라든지 네. 예, 뭐 이런 경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법적으로는 입증이 안 되는데 그 집단 내부에 있는 사람은 누가 여기에 그렇죠. 가장 큰 네. 권력자인 거를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혼 예, 엄석대 네.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향후 범죄학자들도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 영역이고 변호사 법률가들도 어려운 영역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근데 분명히 보호할 필요는 있는데 네. 너무 확대하는 건 좀 이상하고. 그러니까 법률로 이렇게 세세하게 규정해서 하기가 듣기만 해도 어려워 보여요. 이게. 이게 결국 법률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거를 제대로 잘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보완 처분이 다시 부활할 수밖에 없고 보완 처분은 결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협이라는 게 그렇죠. 역사적으로 많이 증명되지 네.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삼천교육대라는 역사상 최악의 보완 처분이 있었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신종 사이버 범죄 얘기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이 집단적으로 가담하는 범죄 뭐 링이라고 하는 게 있다면서요, 백 교수님? 더 글로리 보셨죠? 네. 더 글로리가 링 범죄입니다. 우리는 이제 갱이란 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 조폭입니다. 근데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특정한 이유를 갖고 순전히 재미로 집단적인 흥분 상태에서 범죄를 벌이는 형태입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문제는 촉법 소년 규정이 또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이게 이제 흔히 밀양 사건과도 연결이 됩니다. 네. 밀양 사건의 그 집단이 링 집단입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청소년이 잔혹하게 집단적으로 무엇을 했는데 실제로는 처벌이 굉장히 미약하거나 아니면은 유야무야 넘어가고. 근데 그들이 다음 단계에서 대단히 위험한 범죄자가 되고 오히려 권력적 범죄자가 되는
그런 사회적 현상 이게 이제 링 현상이죠. 제가 사실 언어에 대해서 좀 몰라서 그런 건데 왜 링입니까? 링은 이제 그 영어로 링이라는 것의 가장 마지막에 청소년 범죄 집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 그래. 그 네. 영문적인 그냥 단어 개념이군요. 네, 근데 원래 이 링이라고 하는 것은 네. FBI에서 범죄를 수집하다 보니까 미국의 저기 대도시 그 주변에 지들끼리 링링하는 그렇게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었어요. 시카고. 그래서 이제 수집된 범죄 용어입니다. 아, 범죄 용어군요. 네, 이렇게 범죄 용어를 수집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링 집단이 된 약간 거죠. 범죄 서클 이렇게 모여 있다. 예, 그러니까, 그 의미도 네. 됩니다. 네. 링이라는 예. 것은 뭐냐? 링이라는 거 아시다시피 반지의 제왕의 링이 이게 권력을 의미합니다. 권력. 반지가 권력, 링이 원래 권력이라는 권력. 의미입니다. 근데 그 권력을 얘네들은 일종의 그 자기들만의 어떤 집단적 권력이라는 의미로 링이라고 네. 쓴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충 저도 범죄 양태를 봤더니 그 링이라는 그 집단적인 그런 괴롭힘이라는 게 게임에 있는 뭐 아바타처럼 사람을 부리거나 이렇게 뭐 시키는 일들이 막 벌어지더라고요. 우리가 여중생들이 집단 린치하는 거 보셨죠? 그 화면에 나오는 중에 그 수계는 없습니다. 수계는 화면 뒤에서 시킵니다. 실제로 거기서 때리는 애들은 사실은 그냥 집행자일 뿐입니다. 더글로리에서 똑같죠. 실제로 맞아요. 시키는 데는 화면에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떻게냐? 피해자 가해자가 나뒹굴면서 그걸 그 나뒹구는 모습을 지배자는 보면서 낄낄거리는 그게 링. 영상을 받아보고 이렇게 아니 앞에 보는 거. 앞에서 보는 거예요? 앞에 찍고 있는데 보는 겁니다. 네. 시키는 거죠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시키면 때리라고 하고 때리는 겁니다. 이렇게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했다고 해서 가해자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시켰어? 내가 돌린 건데? 이게 실제로 학폭 들어가면은 누가 주범이야? 이거 때리는 애가 주범이지. 실제로 주범은 여기 있죠. 이게 아니, 가장 큰 문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행동대장격으로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폭력 행위를 한 건데, 근데 기본적으로 우두머리가 되려면 그 계급이 되려면 뭐 물적인 자원이 풍부하다거나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로 이제 그 지배자들은 그 지역 사회에서 유지죠. 아버지가 유지입니다. 이게 재벌형 범죄도 똑같은 양태를 맞- 보이고 있는 게 청소년으로 내려온 건데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이제 뭐 뉴스 기사를 보게 되면 나는 몰랐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뭐 그쵸, 판례를 네. 보게 되면 인상을 찌푸렸다. 뭐 이게 지시냐 아니냐 이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회장님 같은 경우는 인상을 찌푸린 게 그날 뭐 건강이 안 좋아서 인상을 찌푸렸다. 단지 아니, 기분이 안 좋았었는데. 뭐 부부싸움을 해서 기분이 안 좋아. 그게 갑자기 생각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직 내에서 임원으로 성장하려면 알잘 딱깔센이라고 있지. 알아서 잘 센스 있게 딱 회장님 딱 얼굴 보면은 무슨 눈치인지 바로 바로 캐치하는 사람이 임원이 되는 거고 그거 못 알아들으면 승진하기가 어렵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그냥 이런 지시도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냥 이렇게 표정만 보고서 가서 실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청소년 범죄에 있어서. 아, 그럼 이런 우두머리 개그는 처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처벌이 조항이 안- 있습니까? 처벌이 안 되죠. 그냥 그 실행자만 폭력으로 처벌되는 거고 실제로 그래서 뭐 이름은 얘기할 수 없지만 지금 정부에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아버지. 아, 네. 몇 분 계시죠. 낙마하신 분. 그 자식들이 그런 딱 그겁니다. 실제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 가능한 게 거기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이 얘가 주범입니다라고 얘기를 진술을 해야 되는구나. 굉장히 그것도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동안 이런 네. 일들이 있었고 우리가 어떤 링을 만들었고 여기서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데 얘가 이런 표정을 지으면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불이익이. 있고 뭐 이거를 음. 잘 행하면 어떤 이익이 있고 이거를 행동대장격인 사람들이 모두 다 진술을 해야 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불가능한 거는 당연히 변호사를 대동하고 옵니다. 그 가해자 우두머리가 그 지역의 사회적으로 예, 그 지역의 사회적으로 그 아버지가 거기서 가장 그 지역의 최고 권력자입니다. 예, 서열자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순간 자기의 행동 대장의 아버지들이 그 사회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입니다. 네. 실제로 수도권 인근에 이 링 집단 10개 이상 있다고 경찰에서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10개나. 근데 처벌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아니 처벌 어떻게 했냐고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처벌하려고 하는데 일단 촉법에 걸리고 네, 일단은. 일부는 촉벌에 걸리고 걸렸다 하더라도 미성년자 규정에 걸리고 음. 학폭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미 학폭위원회 자체가 변호사도 계신 변호사들이 향연이 되고 있고 거기 다 변호사들이 대리 출석해 갖고 이게 뭐냐고 막 난리치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다 겁을 먹고
다 없어져 버리는 이게 반복되고 있거든요. 게다가 권력이 우위에 있는 분들 집안 자제니까요. 막 소위 말하는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와서 난리를 치면은 공무원 입장에서 뭐 어떻게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아니 어렵죠. 저도 사실 최근에 이제 기자를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제보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링 집단이라고까지 규정할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비행하는 모습을 인스타 사진에 올렸는데 그 이제 쉽게 피해자가 좋아요가 비슷한 거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네가 왜 여기다 이런 표시를 했냐면서 불러서 이제 흔히 말하는 담배빵 있잖아요. 그 얼굴에다 한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저한테 현실적으로 물어보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처벌받는 범주에 있지 않아요. 그 아이들의 연령대가. 그러니까 그런 결국 할 수 있는 부분은 뭐 서울시 교육청 같은데 예를 들면은 무슨 신문고에 올리라는 둥, 뭐 학폭위 소집을 교사한테 촉구하라는 둥. 근데 선생님도 이미 그 범죄 집단의 존재를 다 알고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선뜻 나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 조금 일이 커질 것 같으면은 유학 보내죠. 바로. 유학 보내죠. 그런 경우가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 실제로 동영상은 없더라도 학폭 사례를 접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반에서 정중앙에서 남들 다 보는데 맞아요. 근데 얘가 맞았다라는 거를 목격자로서 증언해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진짜요? 네, 한 명도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그때 메고. 아니 아이들이 증언했다고 했다면 아이들 부모가 절대적으로 다 말리죠. 이게 사실은 저도 놀란 거는 뭐냐면 이 링이란 개념은 사실은 미국의 70년대 개념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 벌써 50년 뒤에 나타나고 있어, 40년 뒤에 나타나고 있다. 사이버 범죄 결합해서. 그렇죠. 그때는 사이버가 없었죠. 네. 근데 우리는 사이버를 합쳐갖고 오히려 더 강력한 권력 집단이 됐다는 것이 얘들이 이 집단이 열살을 먹게 되면은 우리 사회의 그 이너서클의 핵심으로 올라가요. 아까 말씀하신 그 라인에서 네. 그대로 아버지의 권력을 이어갔고, 그러니까 이게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도덕적인 어떤 인식도 없는 어떤 아이들이 어른이 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위험해진다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을 방치하게 되면. 아니 사실은 이렇게 대화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세 가지 신종 범죄 양태를 듣다 보니까 마음이 진짜 캄캄해지는 느낌입니다. 이게 실제로 그 사이버 범죄와 결탁된 학교 폭력이 정말로 위험한 게 옛날에는 학교에서만 당하고 집에 가면 피해를 안 당했어요. 그런데 24시간입니다, 이건. 그렇죠. 사이버 범죄니까. 그죠? SNS를 통한과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결합돼서 지목된 피해자는 24시간 365일 괴롭힘을 당합니다. 주말이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신종 범죄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 원천적으로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자들이 좀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대책 이런 건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게 아까 말씀드린 사기도 그렇고 이제 그루밍도 그렇고 이런 이 매우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이 범죄에도 그러니까 이런 전문적인 영역이 있고 그것을 대응하는 또 하나의 집단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조금 뭐냐면 미국에서 왜 연방수사국 같은 데서 뭐 제가 미국에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왜 그 이상하게도 80년대에 뜬금없이 범죄 분석센터 같은 걸 만듭니다. 폭력 범죄 분석센터 이런 것들, 뭐 즉응 대응팀 뭐 이런 거 만들.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주의 모든 범죄의 변화 양상들을 보니까 불과 10년, 20년 뒤에 무슨 범죄가 나타날 것을 예측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범죄가 얘들이 컸을 때 어떤 형태가 나타나. 그러니까 범죄의 사전적인 예측까지는 몰라도 적어도 흐름은 파악해서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거를 국회든 아니면 전문가 집단한테 좀 이 공급해줘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프로파일러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프로파일러가 연쇄살인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전혀 그 관계가 없는 거고 1970년대에 전문적인 범죄 수사관들이라든가 이런 많은 사람들이 범죄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미래에 우리가 범죄 예방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범죄의 분석을 통해서 미래 대응하자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향후에는 이런 게 생길 것이다. 그래서 이들을 대응할 수 있는 적어도 그게 프로파일러죠. 그런 형태의 사람들, 전문적 집단과 전문적인 영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겨우 이제 이렇게 됐는데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란 말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국가 차원에서 좀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재판장에 가서 뜬금없이 당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국가의 존재가 뭡니까? 적어도 10년, 20년 뒤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거를 대비할 수 있을 이게 국가의 존재 이유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최소한 이런 방비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이제 그 변호사 입장에서 이런 예. 그 신종 사이버 범죄를 마주했을 때 피해자들은 좀 어떤 구제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피해자들 배 교수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현재로서는 피해자가 그렇게 유효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법기관은 외부의 기관이기 때문에 이 내부의 문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행위 중심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우두머리 같은 경우는 아무 행위도 하지 않았으니까 처벌이 안 되는 결과가 되고 그럼 우두머리가 안전하면 이 범죄는 계속되게 되거든요. 예, 행동대장급은 다른 사람으로 교체가 가능하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어떤 이런 신종 범죄 그리고 신종 학폭에 대해서 어떤 전문적인 어떤 기관 내지 사법기관 내에 별도의 어떤 센터를 설립해서 이 범죄만 주도적으로 연구하고 대응하고 그리고 이 범죄에 대해서 어떤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기관이 절실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존의 사법 절차, 교육부의 절차는 뭐 솔직히 말해서 약간 면피에 가까워요. 교육청 같은 경우는 여기에 큰 학폭이 나오면 약간 군대 사단장님 무슨 뭐 수류탄 사고 나면은 잘리면 안 되는 그거랑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결국은 모든 조직은 자기의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능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사법 절차로 넘어가게 되면은 거의 형사 사법 절차에 준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행위 중심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효적절한 처벌도 안 되고 예방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러네요. 별도의 전문적인 어떤 기관의 설립이 정말 절실하게 요청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달라지는 신종 범죄의 양상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처음 교양비상구 함께 해주셨는데 배 교수님 어떠셨습니까? 뭐 마음이 답답하죠. 그런데 이제 예전에 같이 방송됐던 노 네. 변호사님 만나니까 그래도 네. 좋은 변호사도 하나 정도는 있구나. 같이 뭐 방송하시는 거 아니죠 나중에? 아니. 저는 워낙 그 변호사들을 싫어해갖고. 저는 좋아해 주셔도 되는데요. 우리 노 변호사님은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업계 최고의 전문가인 배 교수님과 우리 참 기자이신 우리 구 기자님과 함께 이렇게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되게 영광이고요. 좀 우리 사회가 뭐 작은 시작이지만 이 방송을 계기로 좀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교수님, 노정원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구교영의 교양비상구는 내일 오후 4시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경향TV 구독, 좋아요, 팟빵에서도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